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의 공상 속에서는 온갖 가공의 세계가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첨단 세계일 수도 있고 중세의 세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들 대부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작가들은 지리와 지정학, 신화, 언어학 등은 신중하게 조사해서 쓰는 반면 안타깝게도 생물학과 관련된 부분은 쉽게 간과하고는 합니다. 행성도 천문학의 관점에서는 모두 같은 것들 뿐입니다. SF 작가들도 열심히 힘을 내고는 있지만 판타지 세계에 나오는 99%는 모두 지구의 복사본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 인간은 복사본이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류와 비슷한 생물인 탄소 생물 중 가장 진화된 인격체를 가진 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행성에서 지구를 그대로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지구가 특별히 좋은 선택지도 아니죠. 행성의 크기는 작고 대기가 적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과 다양한 변동에 공격받기 쉽습니다. 만약 대기에서 다 타지 못한 큰 소행성이 부딪힌다면 공룡도 멸종해버릴 것입니다. 지구는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부족한 땅을 더 갖기 위해 온갖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지구가 지금보다 몇 배 정도 컸다면 반대로 더 좋았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행성을 천문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성들을 바로 슈퍼지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슈퍼지구는 지구보다는 크지만 거대 가스 행성보다는 훨씬 작고 표면도 일반적인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를 가진 슈퍼지구입니다. 글리제 667c와 로스 128b, 고래자리 타우 2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슈퍼지구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명체를 볼 수 있는 걸까요? 혹은 우리 인류가 그런 행성에 살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신가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켄타우로스의 낙원. 많은 SF 작품에서 중력이 강한 행성에 사는 주민들은 대개 판타지에 나오는 드워프처럼 키가 작고 튼튼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톨킨의 책에 나오는 키가 작고 턱수염을 기른 난쟁이처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립 두발 보행이 중력과의 싸움이라는 데에 있는데요. 이족 보행이라는 것은 사실 지구에서도 힘든 일입니다. 동물 중에서 아이를 낳을 때 인간 여성만큼 심한 고통을 겪는 암컷은 없습니다. 동물은 인간과 비교해 위식도 역류증, 골연골증, 척추측만증, 추간판 탈출증, 경추증성 신경근증, 정맥류, 편평족 등의 병에 걸릴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이는 모두 직립 두발 보행의 대가이지요. 지구의 중력 아래에서 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신 주어지는 대가인 것입니다. 이들은 진화상의 이점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여기서 2~3배 강해진다면 문제는 더 늘어나게 되죠. 불쌍한 드워프는 항상 어딘가가 아픈 연약한 생명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생명체는 자연 선택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화상의 이점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타입의 생물입니다. 작고 재빠르게 절반만 직립두발 보행을 하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같은 생명체가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 있습니다. 2개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굵고 튼튼한 다리, 나머지는 가늘고 섬세한 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라면 몸에 가는 부담이 더 균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면 체중이 3배가 되는 조건 속에서도 직립 두발 보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행성 규모의 열대. 큰 행성에는 대부분 강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짙은 대기가 존재합니다. 즉 기후대가 전혀 없거나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계절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종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같은 호모 사피엔스의 주요 인종은 각각 유럽의 한랭한 숲과 아시아의 건조한 지대, 아프리카의 열대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성 전체가 아열대에 덮여 있다면 저마다의 환경이 미치는 외관상의 차이는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는 더 많은 곳에서 문명이 발생한다는 것. 지구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중앙아메리카 등 원시적인 농사에 적합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북극의 황무지나 사막에서의 농사는 제외하고 말이죠. 아무튼 이런 지역의 주민들은 새로운 문명을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 문명을 만들어낸 것은 본래 인간이 아닙니다. 슈퍼지구에는 유라시아 대륙 여러 개를 합친 넓이의 커다란 대륙이 있으며 기후도 균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명과 문화가 태어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셋째로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계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얼음에 뒤덮인 황무지와 불모의 사막, 말라리아가 만연한 산림 등에서 좀 더 좋은 곳을 찾아 인근의 문명에 침입하는 난동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반면 독자적으로 발생된 수십 개의 문명 사이에는 문화적 가치관이나 종교 발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빈도는 적을지언정 더 많은 희생을 가져오는 처참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바탕에는 가치 있는 자원을 손에 넣고 싶다는 희망 이외에도 배타주의가 존재합니다. 토지는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사악한 존재, 그들이 가진 지식까지 없애버리기 위해 벌어지는 전쟁은 문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경작에 적합한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땅을 가는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광산에서 광석이 닿으면 다른 광산에 가면 그만인데 더 깊은 갱도를 팔 필요가 있을까요? 최소한 철근 콘크리트나 기타 단단한 소재를 사용하는 수준으로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강한 중력으로 인해 건설 작업은 혹독했고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천문학? 그게 뭐야? 먹는 건가? 어느 철학자는 처음으로 별을 본 순간 인간은 동물에서 벗어났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만약 이 인물이 슈퍼지구에 살고 있었다면 또 다른 예시를 생각해야만 했을 겁니다. 가장 밝은 별을 제외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거의 별을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별에서 발산되는 빛은 두꺼운 대기의 껍질을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 별을 관측할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슈퍼지구인이 읽는 신문에 단순히 별자리 운세가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초기 문명의 사람들은 별을 보며 계절 변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거나 수학을 발전시키거나 긴 여행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표식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리우스가 뜨고 있으니 슬슬 파종을 준비할 시기이다 같은 예측 등이 아예 불가한 것이죠. 물론 단순히 날짜를 세는 방법을 사용해서 머지않아 자연의 법칙성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테죠. 이는 다시 말해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언급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처럼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한 중력 아래에서는 큰 건축물을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엄한 절이나 궁궐은 산업화 시대까지 볼 수 없다는 점, 슈퍼지구는 짙은 대기로 덮여 있고 표면에는 작은 태양광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야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입니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에 나서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주된 바람은 전해졌습니다. 슈퍼지구는 작은 지구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온실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문명의 정체라는 또 다른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저희가 업로드하는 영상은 광고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항상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